번째 강의죠. 표모 볼게요. 자, 이 표모음하고 우리가 앞에 제가 했던 단위 수치 암기법 있죠. 이놈들이 우리가 암기가 50점에서 60점이 출제가 되면은 많이 나올 때는 40점 이상 출제가 됩니다.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필히 가지고 다니면서 보시면 되고, 이 자료는 어디 있냐면요, 이 자료뿐만 아니라 모든 자료, 어떤 제가 예상되는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들을 등업하셔가지고, 그죠? 교재 구매하신 분들은 등업하셔가지고 전기 분야 실기 자료실이 있습니다. 전기 실기 자료실, 거기 들어가시면 이 표몸 자료도 있고 이거 말고도 여러 가지 자료들이 많으니까 그걸 다운받아서 보시면 됩니다. 자, 요 표모음에서는 다 보실 필요는 없고, 실기 쪽에 나오는 거는 제가 이렇게 적색으로 이렇게 표시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만 표시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내용들이 많으니까. 자, 공기관식 차동식 분포형 감지기와 정온식 감지선형 감지기를 비교를 해놨습니다. 이 두 감지기를 비교해 놓은 이유는 둘 다 뭡니까? 넓게 분포하는 거예요. 공기관식 차동식 분포형 감지기도 넓게 분포하고 건물 전체로, 정온식 감지선형 감지기도 이제 넓게 까는 거죠. 설치할 때. 스포트형 개념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비슷한 부분이 좀 있다. 그래서 고정 설치 방법에서 보시면 정온식 감지선형 감지기는 반자부와 마감 고정근구, 요거는 10cm 이내로 이 마감 고정근구를 설치를 해야 된다. 이거는 앞에 단위 및 수치에 따른 암기법에서 제가 설명을 드린 내용이고, 그리고 굴곡 반경도 제가 감지선형 감지기가 주로 나왔다. 그죠? 비교하기 위해서 공기관식 분포형 감지기는 5mm 이상. 단위가 다릅니다. 예. 그리고 정온식 감지선형 감지기는 5cm 이상이다. 굴곡 반경이. 제가 설명을 좀 드리면, 이게 반경이거든요. 이게 반경인데, 반경을 넓게 잡아줘야 됩니다. 넓게. 반경을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렇게 좁게 잡아주면 이게 구부러지겠죠. 그래서 공기관식 감지기 같은 경우에는 이게 막힐 수가 있어. 구부러지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반경은 이렇게 아루를 넓게 잡아줘야 돼.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우리가 운전을 할 때 커브를 틉니다. 핸들을 갑자기 돌려버리면 차 자빠지잖아. 그죠? 그래서 이렇게 천천히 이렇게 돌듯이 요것도 시공할 때 넓게 이렇게 아루를 잡아줘야 된다. 요게 그래서 뒤에 이상이 붙잖아. 그죠? 그래서 공기관식 감지기는 단위가 미리미리, 5mm이고 정온식 감지선형 감지기는 센티미터다. 5cm. 그리고 정온식 감지선형 감지기는 이렇게 내려올 때 단자부가 있으면 요 부분, 그죠? 제가 요 단자부하고 뭡니까? 가까운 장소에 이 마감 고정공구를 설치해 줘야 됩니다. 이거를 위에다 이렇게 설치해 버리면 요 부분이 놀거든. 그죠? 이 부분이 어떻게 흔들흔들거린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가까운 데 잡아줘야 돼. 그래서 이게 얼마다? 10cm 이내로 설치를 해야 된다. 자, 그 다음에 공기관식 감지기는, 이거는 시험에 자주 나옵니다. 공기관식 감지기는 이렇게 감지기를 깔거든요. 이렇게 넓게 분포시킵니다. 이렇게. 이 검출부가 이렇게 있고. 요것도 시험에 자주 나와요. 검출부 도식이요. 요거 자주 나옵니다. 할 때 공기관식 감지기는 감지구역 각 부분 벽으로부터 1.5m 이내에 다 들어가야 돼. 이렇게 1.5m 이내에 다 들어가야 됩니다. 이렇게. 이게 벽으로부터 너무 떨어져 있으면 벽 쪽에서 화재가 발생하면 뭡니까? 감지가 늦어지겠죠. 그래서 1.5m 이내 이하로 붙여놔야 돼. 이게. 그리고 공기관 상호간의 거리는, 공기관 상호의 거리는 내화 구조일 때는 6m고 기타 구조일 때는 9m입니다. 아무래도 내화 구조가 좀 뭡니까? 화재에 강하니까. 그죠? 그래서 조금 이게 잘못 이야기했네. 내화 구조가 조금 넓죠. 범위가 넓게 분포시켜도 된다 이 말이에요. 강하다. 화재에 강하다. 그 다음에 기타 구조는 좀 약하다. 그래서 좀 좁게 이렇게 붙여놔라. 이렇게 붙여놔라.
불안하다 이 말이지. 좁게 붙여놔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6m는 뭡니까? 기타 구조. 그리고 9m는 뭡니까? 내화 구조다. 자, 여기서 주의점이 있어요. 뭐냐? 문제에서 주로 나오는 게 다음 건물은 내화 구조이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럼 이때 공기간 상호의 거리는 얼마인가 이렇게 물어봅니다. 근데 우리가 보통 이렇게 암기하다 보면 이 두 가지를 같이 암기하기 때문에 6m라고 쓰고 내화 구조는 9m다 이렇게 쓰는 경우가 많거든요. 이런 분들이 내가 모의고사 채점해 보니까 이런 분들이 굉장히 많더라고. 잘못된 겁니다. 문제에서 내화 구조라고 주어졌잖아요. 그러면 내화 구조인 9m만 답하면 됩니다. 6m는 답을 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이건 실수하지 마시고 문제를 잘 읽어봐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정원식 감지선형 감지기의 경우에는 이거는 이렇게 숙지하세요. 어떻게 하시냐면 내기, 내화 구조, 기타 구조 이렇게 적어 놓으시고 그 다음에 1종, 2종이 있고 이렇게 있으면 이 어떻게 돼요? 4.5, 3 그대로 내려오고 1 이렇게 하십시오. 이렇게 암기하시면 됩니다. 요거 표를 암기하세요. 정원식 감지선형 감지기는 내화 구조일 때는 1종일 때는 4.5m입니다. 감지구역 각 부분과의 수평거리 말 그대로 이거예요. 벽으로부터 이렇게 이렇게 요 거리를 이야기합니다. 4.5m. 공기관식 감지기는 1.5고 4.5고 2종일 때는 3m. 감지구역 각 부분과의 수평거리 그리고 기타 구조일 때는 3m 그대로 내려오고 1m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요 거리 벽과의 거리를 이야기합니다. 이게. 자, 그 다음 보시면 각종 기기의 설치 높이 이건 다 시험에 자주 나오죠. 요것도요 여러분들이 제가 뒤에 수업 중에 반복을 무지하게 많이 해놨습니다. 무지하게 해놨어요. 그러니까 이건 자동 암기가 됩니다. 제 수업을 듣다 보면은 자동적으로 암기가 되니까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어요. 자, 우리가 각종 기기의 설치 높이가 두 가지가 나옵니다. 이거는 유도등을 제외한, 그러니까 유도등 계열을 제외한 놈들. 그 다음에 뒤에 가면 이거를 정리를 어느 정도 암기가 되면은 뒤에 가면은 유도등 계열의 또 설치 높이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사람이 손으로 조작하는 높이가 있어요. 어떤 게 있냐면 수신기 조작 스위치라든지 각종 조작 스위치, 그 다음에 발신기 사람이 누르지요. 그죠? 그죠? 그리고 제어반 조작 스위치. 그죠? 그 다음에 이런 놈들은 사람이 손으로 조작해야 되니까 이 조작하는 높이가 가장 적당한 높이가 0.8m 이상 1.5m 이하입니다. 예. 그래서 만약에 문제에서 비상 콘센트 사람이 콘센트 꼽아야 되잖아. 그죠? 이렇게 사람이 손으로 조작하는 높이는 바닥으로부터 0.8m 이상 1.5m 이하입니다. 여기서 주의점이 있어요. 뭐냐면 문제에서 바닥으로부터 얼마인가 물어보면은 바닥으로부터란 문구를 생략해도 되지만 설치 높이를 쓰시오 물어보면은 바닥으로부터란 말이 문구가 들어가야 됩니다. 이것도 주의하셔야 됩니다. 자, 이거 실수 많이 하더라고요. 대부분이 바닥으로부터 나옵니다. 대부분이. 근데 어쩌다가 한 번씩 설치 높이를 쓰시오 이렇게 물어볼 때가 있거든요. 그때는 바닥으로부터, 그러니까 아예 여러분들은 공부하실 때 쓰는 연습을 하실 때요. 바닥으로부터란 문구가 문제에 주어져도 그냥 바닥으로부터란 문구를 쓰세요. 예. 그렇게 해야 실수를 안 합니다. 자, 그러면 사람이 손으로 조작하는 수신기 조작 스위치, 뭐 제어반 조작 스위치, 그 다음에 뭐 제어 밸브, 그죠? 제어란 말이 들어가면 다 0.8에서 1.5예요. 그 다음에 비상 콘센트, 발신기 이런 놈들은 0.8m 이상 1.5m 이하입니다. 그 다음에 시각 경보 장치. 자, 시각 경보기라는 거는 청각 장애인을 위해서 소리를 못 듣기 때문에 불빛으로 시각적으로 뭡니까? 반짝반짝 전멸시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반짝반짝 전멸시키는 거는 청각 장애인을 청각 장애인을 뭡니까? 위해서 이 시각 경보 장치를 만든 겁니다. 그러니까 경종 대신해서 이 시각적으로 경보 장치를 만들어 준 거예요.
근데 이거는 높이가 사람이 우리가 이제 좀 잘 보이는 높이가 보통 2m에서 2.5m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시각경보장치의 설치 높이는 사람이 손으로 조작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바닥으로부터 2m 이상 2.5m 이하인데, 천장의 높이가 2m가 안 될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는 천장 뚫고 설치를 못 하기 때문에 천장으로부터 0.15m 이내, 즉 15cm 이내에 설치해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천장이 2m가 안 돼. 이렇게 2m가 안 됩니다. 이 부분이 2m가 안 돼요. 안 돼. 그때는 천장 뚫고 설치를 못 하니까 요 천장으로부터 얼마? 0.15m 이내에 설치를 해주라. 시각경보장치를 이 말입니다. 그리고 종단저항 전용암이라는 건 뭐냐면요. 실제로 현장에서는 종단저항 전용암을 설치하진 않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종단저항 전용암은 자탄 같은 경우에는 발신기 세트에 설치하고 스프링클러 같은 경우라든지 다른 설비의 경우에도 각종 자기들 사용하는 그 수동 조작함이 있어요. 수동 조작함 내부에 보통 설치를 하지 이 종단저항 전용함이라는 걸 설치하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론적으로만 있다고 보시면 되고, 그러면 이 종단저항 전용함이란 건 뭐냐면 배선이 돌아 나와서 종단저항 함을 설치하고 거기다가 종단저항을 모아 놓는단 말이거든. 그럼 왜 모아 놓느냐? 점검하기 위해서 모아 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단저항이라는 거는 회로 도통 시험할 때 이놈을 설치를 하는데, 지금은 그냥 한번 이런 게 있구나만 알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넘어가시면 되고 뒤에 가면 다 설명해 놨어요. 근데 이 종단저항 전용함을 설치할 때 이 종단저항 전용함이라는 거에 우리가 뭘 조작하고 이런 게 아니야. 그러니까 이놈이 안에 종단저항이 잘 달려 있는지, 아니면 종단저항이 만약에 뭐 회로 도통시험이 문제가 생겼을 때 이 종단저항이 불량인지 아닌지 그냥 테스트 하려고 설치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조작하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놈은 우리가 눈으로 보기 위해서 설치하는 거기 때문에 바닥으로부터 1.5m 이내에만 설치하면 돼. 이걸 만약에 2.5m, 3m에 설치하게 되면 사다리 타고 올라가서 우리가 점검을 해야 되니까, 그죠? 그러니까 1.5m 이내에만 설치해 가지고 뭡니까? 어디든지 사람이 서서 앉아서 이렇게 점검할 수 있도록 만들어 준 거예요. 그래서 이 종단저항 전용함은 조작하는 게 아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열전대식과 열반도체식 감지기. 자, 우리가 차동식 분포형 감지기는 세 가지가 있어요. 차동식 분포형 감지기에는 첫 번째 공기관식이 있고, 두 번째 열전대식이 있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열반도체식이 있거든요. 요 세 가지가 있어요. 이거 이제 최근에 차동식 분포형 감지기 세 가지 쓰라고 시험에 나왔습니다. 나왔는데 이때 이 세 가지를 같이 정리하세요. 자, 뭐냐면 이 차동식 분포형 감지기가 세 가지가 있는데 이 세 가지가 이렇게 이 개념을 잡으세요. 요 면적이 있을 때 검출부가 있습니다. 자, 공기관 같은 경우에 요렇게 설치합니다. 검출부에. 그러니까 하나의 검출부에 접속할 수 있는 메다 또는 개수 이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공기관식 감지기는 하나의 검출부에 이 공기관이 몇 메다까지 설치 가능하느냐? 20m에서 최소 20m에서 100m까지 설치가 가능해요. 100m까지. 그러면 이 공기관을 설치할 때 270m가 나왔어. 그러면 끊고 100m 끊고 그 다음에 100m 또 끊고 검출부 하나 더 설치하고 또 이렇게 공기관 설치하고 또 검출부 하나 설치해서 70m 이렇게 설치합니다. 3개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열 전대식은 여기에 나와 있듯이 4개에서 20개입니다. 그리고 열반도체식은 2개에서 15개거든요. 이 개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실이 있을 때 열전대라는 물질이 있잖아요. 이렇게 설치하거든. 이걸 이렇게 열전대를 연결을 시킵니다. 이게 검출부에 설치하거든. 요 개수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최소 4개. 요건 20m죠, 최소가. 최소 4개에서 최대 20개까지 설치해라. 그럼 만약에 이 열전대라는 물질이 37개가 있어. 그러면 검출부 하나 더 설치해야 돼. 20개로 끊고
또 나머지 뭡니까? 개수를 하나의 검출부에 따로 집어넣는 겁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열반도체식도 2개에서 최대가 15개니까, 그죠? 요 개수를 15개로 하나의 검출부에 제한해 놓고 있는 겁니다. 그죠? 그러면 열전대나 열반도체나 개수가 많아지면 그 개수에 맞게끔 검출부를 따로 또 설치를 해라 이 말이에요. 자, 그 다음 다시 자료로 돌아와 가지고 다음 페이지 보시면 각종 기기의 설치 거리, 이거는 무조건 시험에 나옵니다. 시험에 무조건 나오니까 무조건 숙지를 해야 된다. 그래서 이것도 뒤에 가보시면 제가 반복을 무지하게 많이 해놨어요. 자, 이거는 이제 제가 한번 읽고 넘어갈게요. 우리가 수평거리라는 게 있고 보행거리라는 게 있고 수직거리라는 말이 나오는데, 여기서 수평거리는, 그 다음에 보행거리, 그 다음에 수직거리가 있어요. 여기서 수평거리하고 보행거리를 구분해야 됩니다. 자, 여기서 이렇게 칸막이가 이렇게 있어. 그리고 출입문이 이렇게 있다. 이렇게 있을 때 보행거리는 직접 사람이 걸어서 가는 거리거든요. 그러니까 실제 여기에서 요까지 거리가 5m밖에 안 되지만, 예를 들어 10m밖에 안 되지만 실제 걸어서 가는 거리가 25m가 나왔어. 그러면 수평거리는 이거를,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콤파스 딱 찍었을 때 이 반경을 이야기합니다. 반경을 딱 찍었을 때 이게 없어, 무조건 통과, 이 거리를 이야기합니다. 수평 투영 거리라고 이야기하는데, 여기서 통과되는 요 거리, 콤파스 딱 찍었을 때 딱 요 거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요 거리, 요거를 수평 거리랍니다. 요 거리 여기에 장애물이 있어도 그런 건 안 따지는 거예요. 무조건 통과되는 거리, 이거를 수평 거리라고. 보행 거리는 직접 걸어서 가는 거리. 보행 거리가 더 길겠죠, 수평 거리보다는. 그죠? 그 다음에 수직 거리는 계단 같은 높이 거리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리하면은, 자, 발신기, 소리 나가는 음향장치, 여기서 소리 나가는 음향장치는 경종, 그죠? 자탐의 경종, 그 다음에 스프링클러나 가스계의 사이렌, 그죠? 비상방송의 확성기, 즉 스피커, 이런 놈들은 수평거리 25입니다. 그리고 비상 콘센트는, 그러니까 이렇게 정리하세요. 발신기, 소리 나가는 음향장치, 그죠? 확성기도 음향장치가 포함이 되니까 발신기하고 소리 나가는 음향장치는 뭡니까? 수평거리 25m 이하입니다. 그죠? 그 다음에 발신기는 추가로 또 설치하는 게 있어. 왜냐하면 발신기는 봐보세요. 수평거리는 짧을지라도 이렇게 칸막이가 있어가지고 보행거리로 굉장히 길면은 실제 사람이 직접 누를 때 시간이 많이 걸릴 거 아닙니까? 골든타임을 놓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발신기는 복도 또는 별도로 구획된 실로서 보행거리가 40m 이상일 때는 또 추가로 설치합니다. 수평거리와 관계없이. 수평거리로는 25m로 정해져 있지만, 근데 이놈 보니까 수평거리는 25지만 실제 보행거리 따져보니까 너무 긴 거라. 그러니까 이걸 누르려 하니까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 그래서 정리하면 이렇게 돼요. 발신기, 그 다음에 소리 나가는 음향장치는 수평거리 25인데, 발신기는 보행거리 40m 이상이면 추가로 설치한다. 그 다음 비상 콘센트는 50m인데 지하 상가, 지하층 바닥 면적의 합계가 3000제곱미터 이상일 때는 25m입니다. 더 강화를 시켜놓은 거죠. 지하 상가, 부특정 다수인들이 많이 출입하죠. 그리고 지하층 바닥 면적이 넓어, 그죠? 이럴 때는 위험하다. 그러니까 항상 소방에서는 지하층 화재나면 연기가 못 빠져나갈 거 아닙니까? 법을 강화시켜 놨어. 그 다음에 무창층 법을 강화시켜 놓고, 그죠? 무창층이라는 게 창문이 없는 거 아닙니까? 연기가 못 빠져나간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11층 이상 이런 부분은 법을 상당히 강화시켜 놨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필기 때 소방 법규 과목을 보시면 항상 지하층, 무창층, 11층 이상은 법을 강화시켜 놓은 경우가 많았지 않습니까? 그죠? 자, 비상 콘센트는 50인데
지하 상가와 지하층 바닥 면적이 3,000제곱미터 이상일 때는 25m라고 규정을 해놨다. 그 다음 여기다가 하나 적어두세요. 객성 유도등이라고 있어. 여러분들 영화 상영관에 가보시면 바닥에 동그랗게 이렇게 설치되어 있는 거 봤죠? 그 객성 유도등은 4m입니다. 옆에다가 객석 유도등은 4m라고 적어 놓으세요. 그래서 정리할 때 객사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유도표지 15, 그죠? 그리고 유도등 20 이렇게 정리하세요. 그러니까 어떻게 정리하냐면 객사, 객성 유도등 4, 유도표지 15, 유도등 20 이렇게 정리하세요. 이거는 보행거리입니다. 유도등 계열은 보행거리예요. 그 다음에 연기감지기는 우리가 1종, 2종, 3종이 있는데 1종, 2종은 연기감지기는 수치가 같아. 다 같아. 그 다음에 3종만 별도로 떨어져 나와 있어, 수치가. 그러니까 1종, 2종은 수치가 같아요. 그러니까 1종, 2종은 30m. 복도, 그러니까 이렇게 제가 뒤에 수업할 때도 이렇게 할 거예요. 복도, 계단. 자, 복도는 1종, 2종 30m, 3종은 20m. 계단은 15m, 10m가 되는 거예요. 1종, 2종은 친구, 수치가 같다. 자, 정리할게요. 발신기랑 소리 나가는 음향장치는 수평거리 25m인데 발신기는 추가로 보행거리 40m 이상 기준이 있더라. 비상 콘센트는 50m인데 지하 상가와 지하층 바닥 면적 합계가 3,000제곱미터 이상일 때는 25m다. 객사, 객성 유도등 4, 유도표지 15, 유도등 20, 보행거리. 연기감지기 1종, 2종 복도에 설치할 때 30, 3종은 20. 연기감지기 계단에 설치할 때 1종, 2종은 15, 3종은 10, 15, 15, 10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됩니다. 굉장히 중요하다. 시험 무조건 나온다 여기서. 자, 반복 시험은 보실 필요는 없고 주요온도 시험도 보실 필요 없고 필기 시험용이니까. 그 다음에 절연저항 시험 한번 볼게요. 자, 이것도 시험에 굉장히 자주 나옵니다. 한 문제 정도는 무조건 출제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절연저항 시험이라는 거는 우리가 이제 저항이라는 거하고 절연저항은 좀 다른 개념이거든요. 자, 절연저항 시험이라고 시험에 나오게 되면은, 자, 절연. 자, 이 절연. 우리가 절연이라는 게 쉽게 이야기해서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전선에 피복이 있잖아요. 피복이 까지면 절연이 불량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즉, 전류가 새 나가쁘잖아요. 그죠? 전류가 새 나가고 안 좋다. 예? 그래서 이 절연 저항 시험을 하는 거는 절연 시험을 할 때 테스트는 뒤에 이상이 붙어요. 이상이 붙고 단위는 메가오음입니다. 그러니까 오음하고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절연 저항 시험은 이상이 붙고 단위는 메가오음이다. 이렇게 정리하시고 그 다음에 절연 저항계가 두 가지가 있거든. 이것도 물어봅니다. 자, 여기 적색으로 되어 있는 게 시험에 나오는 거예요. 자, 절연 저항계는 DC가 이제 직류 아닙니까? 그죠? 직류 250V 짜리가 있고, 그 다음에 직류 500V 짜리가 있거든요. 여기서 한 경계구역이란 말이 나오면, 여기 보면 한 경계구역이라고 있잖아요. 한 경계구역이란 말이 나오면 직류 250V 짜리로 테스트를 하고, 나머지는 전부 500V 짜리로 테스트한다. 이렇게 정리하시고. 그리고 문제에서 문구가 굉장히 길게 나오더라도 그 중간에 한 경계구역이란 말이 나오잖아. 한 경계구역이란 말이 무조건 나오면 무조건 숫자는 0.1이다. 수치는 0.1입니다. 그 단위는 메가오음이고 이상이 붙는다. 그 다음 두 번째 500V 짜리, 그죠? 나머지 거 이거는 이렇게 정리하세요. 수신기는 이제 거의 안 나오니까 그냥 뭐 수신기도 있으니까 수, 비, 가, 자 해가지고요. 수신기, 비상경보 설비, 가스 누설 경보기, 자동화재 속보 설비의 경우에는 5인데, 그럼 뒤에 이제 당연히 메가오음이나 이상이 붙을 거 아닙니까? 5인데, 선교. 선교는 우리가 이제 교회에서 선교한다고 이야기 하잖아요. 그죠? 선교는 20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선교는 절연된 선로관, 교류 입력측과 외양간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5는 절연된 충전부와 외양간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뭐 암기하셔도 되고 뒤에 가면 자동으로 됩니다. 일단 성교는 20이고 나머지는 5다. 여기서 나머지 5는 절연된 충전부와 외양간이다. 그죠? 수비 가자는 5인데 성교는 20이다. 이렇게 정리하시고. 그 다음에 누전경보기 있죠. 누전경보기는 숫자가 그냥 20이고 20이 없어. 그러니까 무조건 5다. 그래서 정리하시면 암기할 때 5점 누나 이렇게 암기하세요. 누전경보기는 무조건 5다. 5밖에 없어요. 자, 그 다음에 감지기는 한 번 나왔습니다. 50메가옴인데 50메가옴인데 정원식 감지선형 감지기는 1000메가옴이에요. 이게 케이블이 길잖아. 그죠? 그래서 수치가 높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감지기는 50, 정원식 감지선형 감지기는 길다. 할 게 많다. 그죠? 그래서 수치가 높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요거는 뒤에 반복적으로 제가 많이 해놨기 때문에 수업을 듣다 보면 자동으로 됩니다. 자, 그 다음 소요시간. 자, 제가 있지 않습니까? 요 소요시간을 하기 전에 제가 이 강의를 할 때, 이번에 강의를 할 때는 어떻게 강의를 했냐면 기존 우리가 이론책에 있는 내용 플러스 그 다음에 실제 우리가 시험에 나왔던 거 하고 이런 거를 모두 다 집어넣어 놨어요. 왜 이렇게 해놨냐면은 자, 우리가 강의가 이론편이 있고 문제편이 있거든요. 근데 이론편 강의를 듣고 가장 이상적인 방법은 이론편 강의를 듣고 그 다음에 혼자서 문제를 풀고 문제가 안 풀리면 문제편 강의를 보고 그 다음에 그래도 이해가 안 되면 카페에서 질문한다. 이게 가장 이상적인 방법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이 보시면 이론편 강의도 제대로 안 듣고 카페에 질문하시는 분들이 95% 이상입니다. 강의 안 들어. 그러니까 강의를 들었다 해도 대충 듣고 넘어가 보는 거지. 그런 분들이 대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제가 강의를 할 때는 좋다. 그러면 딴 거는 안 듣더라도 이론편 강의라도 제대로 좀 들으면 우리 교재에 있는 문제를 거의 90% 이상은 풀 수 있게끔 제가 그렇게 강의를 할 겁니다. 강의를 할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최소한 이론편 강의라도 두세 번 정도는 들으시고 문제를 풀어보는 게 저는 무조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조금 기존에 제가 20분, 30분짜리 강의보다 조금 더 길게 찍을 거예요. 그 이유는 제발 이론편 강의라도 한 두세 번 듣고 문제를 풀어보시라. 그죠? 자, 그 다음 소요시간 보겠습니다. 자, 소요시간에서는 R형 수신기와 비상방송과 가스누설 경보기 세 가지가 시험에 나오는데 자, 여기서 R형 수신기는 5초고 비상방송 설비는 10초고 가스누설 경보기는 60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필기 때 공부를 조금 열심히 하신 분들은 비상방송이 10초라는 거는 압니다. 조금 더 공부를 열심히 하신 분들은 R형 수신기가 5초라는 것까지는 아십니다. 조금 더 공부를 열심히 하신 분들은 가스 누설 경보기가 60초라는 것까지 알 텐데 기본적으로 비상방송이 10초라는 걸 모르면 아예 필기 때 공부를 안 한 거라 이 말이에요. 네? 자, 그러면 R형 수신기의 5초라는 개념이 뭐냐? 자, R형 수신기는 수신기에서 R형입니다. 그 다음에 중계기가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배선이 가겠죠. 그리고 여기에 감지기가 이렇게 갑니다. 그런데 P형은 이게 직통이야. 직통. 근데 R형은 통신을 이용하거든요. 통신을 이용. 그래서 여러분들 있잖아요. 집에서 TV가 통신이잖아. 그죠? 각종 그 통신회사에서 신호를 받잖아. 그죠? 그 다음에 DMB를 딱 보세요. 그러니까 똑같은 뭐 예를 들어 MBC다. 그럼 MBC의 TV와 DMB가 어떻습니까? 똑같이 출력이 안 나갑니다. 그죠? 차이가 발생하죠.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통신선이 가거든요. 신호선 통신선이 가기 때문에 이게 시간 딜레이가 좀 생겨. P형은 직통이야, 직통.
직방으로 순식간에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근데 R행은 시간이 조금 늦습니다. P형보다 조금 딜레이가 생깁니다. 통신을 사용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를 R행 수신기는 소요 시간이 5초 이내로 제한해 놨어요. 5초도 깁니다. 실제적으로. 그래서 실제 초창기 한 30년 전에 이 R행이 국내에 도입됐을 때 감지기 찍고 감지기 작동시키고 중계기 통해서 수신기 올 때 이게 7초, 8초 걸릴 때가 있었어요. 굉장히 늦었죠. 근데 지금은 이제 기술이 상당히 좋아져 가지고 요 시간이 보통 한 1초, 2초 이내로 조금 많이 당겨졌습니다. 그래서 이게 5초라는 거. R행 수신기 5초. 통신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 다음에 비상방송 설비는 뭐냐면, 자, 우리가 비상방송은 자탐에서 자동화재 탐지 설비에서 이렇게 이제 감지기가 있어요. 여기에 증폭기를 설치하고 앰프, 증폭기, 이게 증폭기입니다. 그 다음에 확성기를 통해서, 스피커를 통해서 음성으로 출력이 나갑니다. 음성. 말로 나가는 거예요. 우리가 자탐의 경종은 따르릉 이렇게 나가거든. 근데 비상방송은 스피커에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이런 음성이 출력이 되는 겁니다. 그죠? 그런데 신호가 자탐에서 넘어왔을 때 여기에 음성으로 나갈 때 음성으로 나가기 전에 바로 음성이 나갈 수도 있고 그 전에 경보음이 나갑니다. 나가는 경우도 있어요. 이 말이 뭐냐면요. 우리가 민방위 훈련할 때 어떻습니까? 민방위 훈련할 때 갑자기 웽 사이렌 경보음이 나가고 어이 뭐지? 좀 있다가 지금부터 민방위 훈련합니다. 말이 나오자. 아, 오늘 민방위네. 이렇게 알잖아요. 그것처럼 일정 시간 경보음이 나간 후에 음성으로 출력이 되거든요. 그죠? 그때 음성 나가는 시간이 10초 이하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바로 다이렉트로 음성이 나가든지 일정 시간 경보음이 나가고 음성이 나가든지 그 시간이 10초 이하로 제한되어 있다. 빨리 음성으로 보내주라 이 말이에요. 10초. 그리고 가스 누설 경보기는 60초라는 게 있다. 요거는 이제 설명하면 좀 기니까 가스는 60초다. 시험에 그렇게 자주 나오는 건 아닌데 그렇게 정리하시고. 그다음 표시등의 색은요.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색은요. 소방에서 색깔은 이것도 우리가 두 가지로 봐야 돼. 유도등 계열하고 좀 다릅니다. 일반 소방시설 자재와 유도등 쪽은 달라요. 자, 유도등 쪽은 뒤에 보기로 하고 일단 표시등의 색은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우리가 소방에서는 풀프루프라는 개념이 있고요. 페일세이프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자, 이게 뭐냐면요. 우리가 피난 개념에 이런 말이 있단 말이에요. 자, 풀프루프는 바보라도 보호한다는 뜻입니다. 바보라도 보호한다. 그러니까 화재가 발생하면 패닉 상태가 됩니다. 근데 지능이 좀 떨어지시는 분들 있죠. 이런 분들은 어떻게 되냐면요. 숨어버려요. 피난하려고 하지 않고 숨어버립니다. 그래서 풀프루프 이거는 이제 제가 만든 게 아니고 이게 이런 개념이 있어요. 그 책에 보면 기술사 책이나 이런 데 보면 다 바보라도 보호한다 이런 개념이라고 돼 있습니다. 그런 분들을 제가 뭐 비하하기 위해서 하는 말은 아니고 바보라도 보호한다. 예? 그래서 불하면 우리가 무슨 색입니까? 불은 빨간색 이렇게 이제 인지를 하고 있잖아. 그래서 일반적으로 대부분의 소방에서 표시등의 색은 다 적색으로 되어 있어요. 적색으로 되어 있고 가스는 가스 자체에 실제 가스는 소방이 아닙니다. 가스는 소방이 아니고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가스 누설 경보기의 화재 안전 기준 자체가 소방에 없었어요. 그래서 가스 누설 경보기는 누가 설치하냐면 가스업자들이 설치를 했습니다. 가스업자들이 설치를 했거든요. 그래서 가스는 가스 자체에 색깔이 있어. 그게 뭐냐면 노란색이에요. 황색. 그래서 예전에 여러분들 보시면 도시가스 배관 같은 데 보면은 대부분이 노란색으로 칠해져 있는 거 많이 보셨잖아요. 가스는 자기들 색깔이 노란 거예요. 그래서 황색입니다. 요즘은 뭐 아이보리 이런 게 뭐 있는데, 그죠? 가스는 자기들 색깔이 노란색이다, 황색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나머지 소방에서는 전부 다 적색이다 보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게 이제 풀프루프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풀프루프 개념이 이 색깔 말고도 뭐가 있냐면, 우리가 문을 열 때
보통 이렇게 밀고 열잖아요. 보통 당기고 잘 안 열잖아. 본능적으로 밉니다. 그죠? 그래서 출입문을 만들 때 밀게끔 만들게 하는 거. 그러니까 피난 방향으로 열리게끔 만드는 이런 것도 풀프루프. 이런 개념이 있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페일세이프란 건 뭐냐면 실패하더라도 안전하다는 뜻입니다. 즉 이중 안전장치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가 실패해도 다른 한 가지로 뭡니까? 예, 성공시켜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페일세이프는 소방에서 어떤 게 있냐면 우리 전기 쪽에서는 상용 전원이 정전됐을 때 차단돼 버리면 나머지 비상전원이나 예비전원을 사용할 수 있는 이런 거. 그죠? 실패했죠? 안전하다. 그 다음에 기계 쪽에서는 뭐냐면 자, 수원이 있어. 그 다음에 펌프가 있고 그 다음에 옥상에 옥상 수원이 있어. 이거를 우리가 법적으로 3분의 1 이상 저장을 하거든요. 기계 쪽에 가보면 이 물의 3분의 1 이상을 저장을 합니다. 그럼 이 물이 다 떨어지면 일단 끝났잖아. 그럼 이놈 갖고 사용해라 이 말이에요. 이런 게 이제 페일 쉐이프. 그 다음에 양방향 피난. 이거는 뭐냐면 이건 기계 쪽 시험에서 실제 나왔던 겁니다. 복도가 있을 때 계단을 이렇게 양방향으로 두 개 피난하게끔 여기 문이 잠겼어. 이쪽으로 피난할 수 있게끔 만드는 거. 실패했지요. 안전하다. 요게요. 요런 게 이제 베일 쉐이프입니다. 그 다음 페이지 볼게요. 자, 전압 수치. 요거는 한 번밖에 안 났어. 누전 경보기 600V. 요거 하나 하고 그 다음에 저압, 고압, 특고압 있잖아요. 요게 이제 K시 규정이 으로 바뀌면서 이제 이 수치도 바뀐 겁니다. 그래서 누전 경보기는 600V라고 정리하시고 자주 나온 건 아닙니다. 그리고 저압은 교류는 1 kV 이하, 직류는 1.5 kV 이하, 특고압은 7 kV 초과고 고압은 요거와 요거 사이에 있는 거. 그렇게 정리하면 됩니다. 각종 기기의 음압입니다. 요거는 이제 데시벨을 사용하는데 이거는 이제 주로 90% 이상 나오는 게 뭐냐면 90이에요. 자, 보세요. 소리가 낮은 것부터 소리가 크죠? 그죠? 자, 이 개념으로 정리하세요. 자, 그럼 어떤 놈들은 소리가 크고 어떤 놈은 소리가 낮을까? 정리하면 됩니다. 자, 90. 가장 높죠? 90dB. 그리고 가장 낮은 게 60dB예요. 그 사이에 70도 있고 85가 있단 말이에요. 그죠? 자, 소리가 왜 커야 됩니까? 여러 사람 알려주면 돼. 그러니까 자동화재 탐지 설비나 스프링클러나 그죠? 이런 놈들은 뭡니까? 화재 발생했을 때 여러 사람한테 소리로 알려줘서 화재가 났다는 사실을 알려줘야 되잖아. 여러 사람한테. 그러니까 이거는 소리가 커야 돼. 90dB로. 그죠? 그 다음에 소리가 왜 낮아? 고장났어. 고장은 화재가 아니거든. 그러니까 이거는 닌 좀 낮아도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가장 낮은 60dB입니다. 고장은. 그죠? 자, 그 다음 90dB에 뭐가 하나 있냐면 공업용. 가스 누설 경보기에 공업용. 그러니까 가스 누설 경보기는 단독형과 영업용과 공업용이 있는데 단독형은 집에 설치하는 거고 주택에, 영업용은 그 가게에 설치하는 거고 공업용은 공장에 설치하는 거거든. 근데 공장이 소음이 굉장히 크잖아요. 그러니까 소리 크게 보내주라 이 말입니다. 그죠? 그래서 공업용은 90이고 나머지는 70이다 이 말이에요. 단독형과 영업용은 70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죠. 그 다음 단독 경보형 감지기는 여러 사람한테 알려주는 게 맞아. 그럼 90이 돼야 되는데 단독 경보형 감지기는 대부분 일반적으로 뭡니까? 이 감지기 안에 건전지로 운용이 되거든. 배선이 아니고. 그러니까 이놈은 실제 전압 투입되는 배선으로 연결되어 있는 놈보다 약해. 소리가 90보다 조금 낮단 말이야. 건전지기 때문에. 그래서 85다. 이렇게 정리하시고. 요건 또 10분 이상입니다. 10분 이상 경보가 나가야 돼요. 옆에서 적어 두세요. 단독 경보형 감지기는 85dB 이상으로 10분 이상 경보가 나가야 된다. 이거 정리하시고. 그죠? 또 이 말이 이게 또 하나 있어. 이거는 뭐가 있냐면 또 뭐가 있냐면요. 단독 경보형 감지기에서 감지기가 이제 화재 났을 때는 85dB로 10분 이상이라고 이야기했잖아. 그죠?
했는데, 문제는 이놈은 건전지로 작동이 된다 했잖아요. 대부분이. 그죠? 근데 이 건전지의 성능이 떨어졌어. 그러면 건전지 성능이 떨어지면 이놈은 웁니다. 지가 소리가 나가. 소리가 나가는데 이 소리가 두 가지로 나가거든요. 요즘 타입은 다 음성이고 옛날 타입은 다 사이렌 경보음이 나갔어요. 왱 하고. 요즘은 말로 나옵니다. 말로. 그래서 건전지 성능이 떨어졌을 때는 이놈이 건전지 좀 바꿔달라고 운다고. 그게 얼마냐? 소리가 70dB. 그리고 음성일 때는 60dB. 요게 72시간 울어야 돼요. 즉 3일 동안 울어야 됩니다. 요것도 옆에 적어두세요. 옆에다가. 그러니까 정리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 사람 알려주는 거는 소리가 크다. 90dB로 가장 크고. 그죠? 고장은 화재가 아니기 때문에 가장 낮다. 60dB이다. 그 다음에 공장은 소음이 크기 때문에 소리가 크게 나가야 된다. 90dB이고. 나머지는 70dB이다. 단독 경보용 감지기는 건전지이기 때문에 90보다 조금 낮다. 85고 10분 이상 나가야 되고, 건전지 성능이 떨어졌을 때는 70dB인데 음성 타입일 때는 60dB이다. 왜냐면 음성이 더 명확하잖아. 그래서 소리가 좀 낮아도 된다. 그죠? 몇 시간? 72시간 울어줘야지 바꾼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건전지 좀 바꿔도 이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경계구역이 있습니다. 자, 경계구역은 시험에 매회 한 문제 이상은 나온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수평적 경계구역과 수직적 경계구역이 있어. 자, 수평적 경계구역은 이렇게 정리하세요. 첫 번째, 수평적 경계구역이 있고, 두 번째, 수직적 경계구역이 있어. 근데 이게 가면 좀 복잡해집니다. 뒤에 또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근데 그거는 뒤에 가서 배우기로 하고, 여기서는 기본 개념만 잡으세요. 기본 개념이 뭐냐면, 이 수평적 경계구역은 면적이 600제곱미터가 하나의 경계구역입니다. 그러니까 경계구역이라는 게 뭐냐면 이거예요. 경계구역이 뭐냐면, 자, 수신기에 보면은 화재 표시등이라는 게 있고요. 지구 표시등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렇게 지구 표시등이 있거든. 그러니까 발신기 하나 눌리면 여기에 불이 들어와. 근데 보세요. 발신기를 한 개 눌렸는데 불 두 개 들어오면 됩니까? 안 됩니까? 모르지. 자, 이게 1층이고 2층, 3층, 4층인데 1층 발신기 눌렸는데 불이 두 개가 들어오네. 그럼 1층인지 2층인지 헷갈릴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경계구역이란 건 뭐냐면 이 면적이 있을 때 600제곱미터에 발신기 하나 설치하고 여기에 감지기를 설치해서 하나의 경계구역으로 만들어서 이 구역에서 화재가 발생했을 때 신호가 이 지구창에 들어온다 이 말이에요. 하나의 지구창. 그게 600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600제곱미터 이하에 발신기 하나 설치해라 이 말입니다. 그리고 그 면적에 따라서 감지기를 또 몇 개 설치해라 이 말이에요. 그럼 기본 면적이 기본이 얼마다? 600이다. 그런데 만약에 내부 전체가 보여. 휑하게 보인다. 이때는 1000으로 할 수 있다 돼 있어. 그러니까 이렇게 안 합니다. 그러니까 할 수 있다는 말이 뭐예요? 법에서 가장 위험한 말이 할 수 있다는 말이잖아.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거든. 이건 우리가 판단하는 영역이 아닙니다. 그래서 일단 법에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본이 600인데 내부 전체가 보일 때는 1000으로 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어. 그 다음 제가 아까 우리가 층마다 이건 해야 돼. 그리고 600제곱미터마다 하나의 발신기를 설치해야 되는데 이게 면적이 이 두 개 층 면적이 두 개 층의 면적이 좀 작다. 그러면 얼마? 500 이하일 때는 하나의 경계구역으로 또 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어. 그러니까 안 합니다. 이렇게 안 하는데 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가 판단하는 영역이 아니야. 그럼 정리하면 이렇게 돼. 하나의 면적은 600이고 내부 전체가 보일 때는 1000이고 두 개 층을 하나로 할 수 있는 면적은 500이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길이로는 50입니다. 50m예요. 그러니까 이 말이 뭐냐면요. 이게 면적 자체가 우리가 면적을 계산할 때 이것도 면적이잖아. 길이가 엄청 길어. 길이가 200m인데 폭이 1m야. 이것도 600 이하 아닙니까? 그럼 여기다 발신기 하나 넣으면 되느냐? 안 돼. 왜? 길이 제한을 둬야 돼. 이게 봐보세요. 경계구역 이걸 하나로 만들어 버리면 경계구역이라는 개념이 유효하게 화재를 감지할 수 있는 구역을 말하는 건데 유효하게 감지를 못한다니 감지를 못해요. 감시 자체를 못해. 너무 길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길이로는 50m로 제한해 두고 면적을 600으로 같이 제한해 두는 겁니다. 두 개를 만족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면적은 600 이하인데 길이가 50m 넘어가요. 그럼 경계구역이 넘어가는 겁니다. 한 개가 아니야. 두 개가 돼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길이 기준과 면적 기준을 만족을 해야 됩니다. 예. 그럼 길이가 50m 이하인데 면적이 800이야. 그럼 두 개가 되는 거지. 그죠? 두 개를 다 만족시켜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밑에 당구장 표시 보시면 이게 이제 최근에 한번 나왔던 건데 이거는 거기 보시면 700m라고 돼 있죠. 그러니까 이거는 딴 거 필요 없고 지하구 문제가 나오면 700m다 이렇게 정리하세요. 지하구 700m 이것만 정리하시고 그리고 1m 이것도 가로넣기로 나왔습니다. 바라지점 1m. 자, 그 다음에 수직적 경계구역 볼게요. 이거는 이제 뭡니까? 우리가 방금 했던 거는 수평 면적에 대한 그죠? 넓이에 대한 뭡니까? 경계구역이고 이거는 수직적 경계구역은 뭐냐면 계단이나 엘리베이터를 말합니다. 자, 우리가 건물에 보면 계단이 있겠죠. 이렇게 계단이 있어요. 계단이 뭐 두 개가 있을 수도 있겠지. 그리고 엘리베이터 승강로가 있겠죠. 엘리베이터 왔다 갔다 하는데 이렇게. 그리고 요 위에 요거 기계실이 있어요. 이거를 뭐라고 하냐면 권상기실. 그러니까 요즘에는 권상기실이 있는 타입이 있고 승강로만 있는 타입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기계실이 없어도 요 자체적으로 엘리베이터가 왔다 갔다 하는 방식도 있단 말이에요. 어디? 우리 지하철 엘리베이터가 그렇습니다. 위에 기계실이 없잖아요. 자체적으로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권상기실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 겁니다. 이거는 자, 그래서 자 이렇게 보시면 돼요. 계단 같은 경우는 높이 제한이 45m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45m를 잘라서 이 부분을 수신기에 지구 표시 등에 하나 집어넣어라. 그럼 45m가 넘어가. 이 부분을 이렇게 집어넣고 또 45m가 넘어가. 이렇게 따로 집어넣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아파트가 층고가 높거나 일반 건물의 층고가 높으면 그 수신기에 이렇게 돼 있다. 저층부 계단, 중층부 계단, 고층부 계단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45m를 이렇게 잘라 놓은 거지. 이런 식으로. 저층부, 중층부, 고층부로 잘라 놓은 거예요. 경계구역을. 그러니까 그럼 여기에 감지기가 몇 개 들어갈 거 아닙니까? 이거는 같은 구역이다. 만약에 3개가 들어간다. 3개가 하나의 경구 3개 중에 어떤 게 동작하더라도 여기 한 지구창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리하세요. 감지기 하나가 한 경계구역이 아닙니다. 그죠? 면적이나 그 길이를 따져가지고 그 안에 있는 감지기가 하나의 경계구역에 모두 포함되는 감지기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예. 그 다음에 엘리베이터는 그런 게 없어. 메다가 없어. 그냥 요거 하나가 한 경계구역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승강로 하나가 있잖아요. 승강로가 또 2개가 있을 수도 있잖아요. 엘리베이터가 뭐 2개, 3개 있을 수도 있으니까. 그러면 요거 하나가 이 경계구역이에요. 지구창 들어오면 돼. 요것도 하나 이렇게 따로 빼주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이런 형태로. 그러니까 엘리베이터는 메다가 없습니다. 만약에 엘리베이터가 3개가 있어. 그럼 3경계구역이 되는 거예요. 그냥 자동적으로. 그죠? 근데 계단은 45m로 이렇게 잘라야 돼. 그 다음 중요한 게 요겁니다. 지하층. 자, 계단은 자, 그러니까 일단 엘리베이터부터 정리할게요. 엘리베이터 승강로, 요게 승강로 아닙니까? 그죠? 자, 권상기실이 있는 경우에는 권상기실 1이 돼 있잖아. 그러니까 권상기실이 없는 타입은 승강로 하나를 잡아주면 되고요. 권상기실이 있어도 그럼 승강로는 당연히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요게 하나의 세트라. 승강로가 있든 권상기실이 있든 승강로 따로 권상기실 따로가 아니고
어쨌든 승강로와 권상기실은 같은 세트단 말이야. 그러니까 권상기실이 없는 타입은 승강로 네가 한 경계구역이고, 권상기실이 있는 타입은 어쨌든 승강로 위에 권상기실이 있으니까 그 권상기실에 감지기를 달 거 아닙니까? 그죠? 승강로만 있으면, 자, 권상기실이 없는 타입이야. 그 감지기를 어디 달겠어요? 승강로 꼭대기에 달 거 아닙니까? 여기다. 연기 감지기를 달겠지. 그럼 이게 한 경계구역이야. 중간에 달 데가 없으니까. 근데 만약에 권상기실이 있는 타입이야. 이렇게. 그 감지기를 여기 안 답니다. 여기 답니다. 미쳤다고 여기 답니까? 여기 달면 점검이 안 되는데, 이게 어쩔 수 없이 여기 다는 거고, 여기 달면 점검 안 돼요. 굉장히 힘듭니다, 점검이. 그래서 권상기실이 있을 때는 여기 감지기 안 달고 여기만 달거든. 그러니까 이거를 같이 요거를 한 세트로 경계구를 잡아주는 거예요. 그 다음 계단. 계단은 45m라고 쪼갠다 했잖아. 근데 지하는 어떻게 하느냐? 제가 아까 지하는 법을 강화시켜 놓는다 했죠. 지하층은 지하가 1층이다. 지하가 1층일 때는 지상과 메다를 같이 공유를 합니다. 45m. 그러니까 지하 1층과 지상층을 다 수직거리를 계산해 보니까 40m밖에 안 나와. 그럼 니도 요거 지상이 니하고 같이 포함시켜라. 한 경계구역으로. 이 말이고, 두 번째, 지하가 그럼 2층이 넘어가. 2층이 넘어갈 때는 지상과 별도 경계구역으로 무조건 잡아줘라. 위험하니까. 그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정리하면, 중요합니다. 자, 여기 지상이 있어. 자, 여기 지상이고, 여기 지하예요. 자, 지상과 지하를 하나의 경계구역으로 할 수 있는 게 지하 1층만 있을 때. 근데 지하가 2층 이상으로 넘어가 보잖아. 그러면 지상과 경계구역을 45m를 같이 공유하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요거 45m 따로, 요거 45m 따로 하는 거예요. 그럼 감지기가, 지하는 어쨌든 화재가 발생하면 뭡니까? 연기가 연돌 효과에 의해서 연기가 올라가니까 연기가 여기 단다고. 지하 1층이 제일 꼭대기 층이야. 계단은 계단 제일 위에 층이 꼭대기 층이거든. 무조건 이렇게 달면서 연기 감지기를 이렇게 내려와야 돼. 이렇게 밑에서부터 올라가는 게 아니고 연기 감지기는 무조건 꼭대기 층부터 이렇게 내려와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설치합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설치하는 거예요. 지하 1층이 이거 똑같잖아요. 그죠? 여기다 설치를 하는 거예요. 그죠? 이렇게 내려오는 거예요. 층고가 이렇게 많아지면은 여기다 또 감지기 이렇게 설치한다고. 15m 이렇게 잡아가지고 설치를 하거든요. 그래서 지하가 1층일 때는 지상과 45m를 공유를 해도 되지만, 지하가 2층 이상일 때는 지하를 별도로 경계구역으로 잡아주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수신기에 이렇게 되겠지. 수신기 지구창에 지하가 2층 이상이에요. 그러면 요거는 지상계다, 요거는 지하계다. 따로 잡아줘야 된다. 경계구역을 별도로 연기 감지기를 배선을 따로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자, 그 다음에 각 설비별 비상전원 중요하다. 이것도 시험에 매번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자, 보시면, 자, 비상전원의 종류에는 4가지가 있습니다. 자축 비전이 있어요. 자축 비전이 있고, 자가 발전 설비, 축전지 설비, 비상전원 수전 설비, 전기 저장 장치가 있거든요. 자, 자가 발전 설비, 쉽게 얘기해서 발전기를 이야기합니다. 발전기. 그다음에 이거는 축전지, 배터리를 이야기하고, 그다음에 이거는 비상전원 수전 설비라는 게 있어요. 이건 좀 뒤에. 그럼 전기 저장 장치라는 게 새로 들어왔는데, 이 비상전원 수전 설비는 실제로는 비상전원이 아닙니다. 아니고, 우리가 예를 들어서 바깥에서 뭐 전봇대에서 건물로 이렇게 들어오면은 메인 차단기가 있고 이렇게 들어왔어요. 옥외에서 건물 내로 들어왔어. 그리고 이렇게 소방 거, 일반 거 분리시키는
시켜주는 거거든요. 이렇게. 요 차단기 떨어지면 역할을 못 합니다. 그래서 이 비상전원 수전 설비는 딱 두 군데만 허용을 해줍니다. 두 군데만. 그래서 일단 이 비상전원 수전 설비는 소방에서 두 가지만 딱 허용을 해준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세한 설명은 뒤에서 따로 할 거니까. 자, 이렇게 됩니다. 기본적으로 있잖아요. 축전지만 되는 게 있어요. 축전지만 되는 게 유도등입니다. 자, 이 발전기 있죠. 자가 발전 설비는 문제점이 있어요. 이 문제점이 뭐냐면요. 이 자가 발전 설비의 문제점은 정전이 되고 나서 발전기가 돌 때까지 시간이 좀 걸립니다. 딜레이 타임이 생겨요. 수초에서 요즘은 이제 뭐 좀 짧아졌는데 옛날 거는 뭐 수분까지 걸렸어요. 예. 그래서 이거를 만약에 이 발전기에 비상전원을 다 물려놨게 되면 어느 순간 그 발전기가 작동할 시간까지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 유도등 같은 경우에는 화재가 발생했을 때 유도등을 보고 피난해야 되는데 불이 꺼져 있어. 발전기가 돌 때까지 안 되잖아요. 그래서 무조건 요 유도등은 축전지밖에 안 돼. 축전지밖에 안 됩니다. 유도등은 축전지밖에 안 돼요. 그리고 주의점은 뭐냐면 다른 거는 다 축전지 설비라고 되어 있는데 유도등만 축전지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설비하고 축전지의 차이점이 뭐냐면 축전지는 그냥 배터리 하나를 이야기하는 거고 설비는 요 축전지를 여러 개를 모아서 만들어 놓은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요게. 그래서 볼게요. 요 유도등은 축전지밖에 안 돼. 축전지밖에 안 돼. 오로지 이거밖에 안 돼. 그 다음에 축전이 있어. 축전지하고 전기저장장치 요것만 되는 게 있어요. 이게 뭐냐면 시험에 자주 나오는 게 뭐냐면 자탑, 뭐 비상방송 이런 놈들 있죠. 그죠? 이런 놈들은 축전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전기저장장치가 들어오기 전까지는 축전지밖에 안 됐어. 왜냐면 자탐이나 비상방송을 발전기에 물려놔 버리면 수신기가 죽어버리잖아. 수신기가 사람으로 따지면 뇌인데, 그죠? 몇 초에서 몇 분 동안 죽어버리면 뭐 이거는 뭐 소방시설 자체가 완전히 엉망이 작동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축전지하고 전기저장장치만, 지금 전기저장장치가 들어온 지 얼마 안 됐거든요. 들어오면서 허용이 되는 겁니다. 발전기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정리하면 유도등은 오로지 축전지밖에 안 되고 자탄과 비상방송 같은 경우는 축전이다. 이렇게 정리하시고요. 그 다음에 가장 많은 게 뭐냐면 자축전입니다. 그러니까 자축전 요 세 가지가 기본이에요. 요게 기본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정리할 필요가 없는 거죠. 너무 많으니까. 그죠? 90% 이상이 요놈이니까. 그죠? 그 다음에 네 가지 다 되는 게 있어. 네 가지 다 되는 거. 요게 뭐냐면 스프링클러하고 비상 콘센트 요 두 가지입니다. 이때 주의점이 하나 있어요. 스프링클러는 무조건 되는 게 아니고 조건이 있어. 우리 요 자료 보시면 여기 있잖아. 차고 주차장의 바닥 면적의 합계가 1000제곱미터 미만일 때, 즉 주차장의 면적이 협소하면 보통 이 스프링클러는 발전기를 넣거든요. 근데 이 주차장도 쪼맨한데 차들도 높는데 여기다 발전기실 설치하고 어떻게 하노? 좀 빼도 좋다. 그러면 차고 주차장인데 바닥 면적이 좀 협소한 1000제곱미터 미만일 때는 비상전원 수전 설비로 좀 할 수 있게끔 만들어 줄게. 이렇게 완화 기준입니다. 이게. 그래서 시험이 어떻게 나오느냐? 설비를 쭉 적어 놓고 이 네 가지나 세 가지 비상전원 넣어 놓고 다음 설비에 해당하는 비상전원에 동그라미 치시오. 이렇게 나오거든. 그러면 스프링클러나 비상콘센트가 나오면 네 가지 다 동그라미 치면 되는 거고. 그죠? 그 다음에 유도등이 나오면 축전지만 동그라미 치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자탐이나 비상방송이 나오면 축전지하고 전기저장장치에만 동그라미 치면 되는 겁니다. 나머지는 우리가 안 배웠던 거는 다 기본이니까 자축전에 동그라미 치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회로별 배선 방법. 자,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우리가 배선에는, 소방 배선에는 내화 배선이 있고 내열 배선이 있습니다. 즉, 내화는 화재의 내구성이 있는 거고, 내열 배선은 열의 내구성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둘 중에 어떤 게 세냐? 내화가 셉니다. 화재니까, 그죠? 열보다는 화재가 더 내구성이 센 게 내화 배선일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전원회로, 전원 쪽은, 전원 잘리면 어떻게 돼요? 전원이 잘리게 되면 다 그냥 스톱 아닙니까? 그래서 전원회로는 무조건 법적으로 내화 배선으로 해야 되고, 나머지 전원회로를 제외한 회로는 내화 또는 내열입니다. 그러니까 뭐로 하겠어요? 돈이 많이 드는 내화 안 하고 내열로 합니다. 근데 법에는 야, 니 내열로만 해라 이렇게 안 해놓고 내화도 좋은데 내열도 해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내화 또는 내열이다. 자, 그 다음 유도등의 색깔. 우리가 앞에서 색깔을 배울 때, 그죠? 소방은 다 적색이고 가스는 황색이다 이렇게 배웠잖아, 그죠? 근데 유도등은 좀 다르다. 자, 피난구 유도등은 녹색 바탕에 백색 표시. 뒤에 가면 다 우리가 실물로 볼 겁니다. 그리고 통로 유도등은 거꾸로 백색 바탕에 녹색 표시로 되어 있다. 표시가 문자로도 나옵니다. 표시나 문자나 똑같은 거니까. 자, 그 다음에 각 설비별 비상전원의 용량. 우리가 금방 비상전원 4가지를 배웠잖아요. 여기에 따른 용량, 이것도 시험에 굉장히 잘 나옵니다. 자, 이것도 정리하면 이렇게 됩니다. 우리가 10분, 20분, 30분, 60분이 있는데 여기에서 이 비상전원 용량의 개념이 뭐냐면요. 이렇게 보시면 돼요. 비상전원도 자주 나오고 용량도 자주 나옵니다. 자, 볼게요. 자, 기계 쪽에서 수원이 이렇게 있고요. 펌프가 있고 여기에 뭐 스프링클 헤드가 이렇게 달려 있어. 달려 있을 때, 자, 이거는 기계 쪽이에요. 근데 기계 쪽하고 전기 쪽하고 다 연관이 있으니까 제가 이렇게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자, 이거 물이 있겠죠. 이게 물이 있습니다. 자, 우리가 법적으로 이 스프링클러 헤드 있잖아요. 이 스프링클러 헤드 한 개가 법적으로 80리터 per 분이란 게 법적으로 규정이 돼 있어요. 그리고 압력은 0.1 메가파스칼 이상이라고 규정이 돼 있어. 이렇게. 그러면 요게 뭐냐면요. 1분에 80리터. 1리터짜리 물병이 80개 이상 나와야 소화가 된다. 이 개념이에요. 1분에. 그럼 이 여러분들이 천장을 쳐다보고 아파트 사시는 분들 헤드가 있잖아요. 야, 니가 1분에 80리터의 물이 나오구나. 1리터짜리 물병이 PT병이 80개가 니한테서 쏟아지겠구나. 그래서 소화가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요 헤드가 한 개가 아니잖아. 설치된 게. 그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법적으로 지금 아실 필요는 없고 백화점을 기준을 잡을게요. 자, 백화점에는 우리가 기준계수라는 게 있는데 법적으로. 왜냐면 백화점의 헤드가 한 층에 500개가 설치되어 있어. 그러면 500개 전부 다 물이 불났을 때 다 터지는 게 아니단 말이에요. 우리는 소화 설비라는 거는 초기 소화 개념이기 때문에 그 불난 그 화재 현장의 주위에 몇 개 정도만 헤드가 터진다고 보고 설계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준계수라는 게 10개가 있고 20개가 있고 30개가 있는데 아파트는 얼마 안 되니까 10개로 잡아놓고 헤드가 10개가 동시에 터진다고 보고 설계를 하고, 백화점 같은 경우, 판매시설 같은 경우는 불특정 다수인들이 많이 가잖아요. 가연물도 많다 아닙니까? 그러니까 화재가 났을 때 이건 좀 위험하니까 기준개수를 30개로 잡아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30개의 헤드가 동시에 터진다고 보고 설계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펌프에서는 1분에 80리터, 한 개가 80리터 퍼분이니까 30개의 용량만 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얼마냐? 2400리터 퍼분의 물이
물을 올려주면 돼. 송수해주면 끝나. 이놈 역할이 끝나. 근데 문제는 1분이잖아. 불이 1분만 납니까?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놈은 소화설비거든. 그러니까 소화설비는 제가 앞 시간에 이야기했듯이 초기 소화용이거든. 소방대가 올 때까지만 버티주면 끝나는 겁니다. 지 역할이. 그래서 이 소화설비의 역할이 몇 분? 소방대 출동 시간인 20분까지만 버텨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요 2400리터 퍼분 1분에 2400리터 펌프 용량 곱하기 20분을 하게 되면 48000 리터가 나옵니다. 이거는 48톤이라는 게 나와요. 그러니까 이 물 저장할 때 백화점에 가보면 스프링클러에 불을 끄기 위해서 스프링클러 헤드가 터져서 불을 끄기 위해서 물이 48톤의 용량의 물이 저장이 돼 있다. 어느 백화점 가보더라도. 근데 지금은 법이 바뀌어 가지고 층수에 따라서도 이게 좀 늘어납니다. 예전에 이런 게 없었거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몇 분? 소방대가 올 때까지만 버티주면 이놈 역할은 끝나는 거예요. 물이 없어도 돼. 20분 지나고. 나머지는 소방대가 와서 알아서 우리가 해결해 줄 거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 개념이다 이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그러면 비상전원이 뭐냐? 이겁니다. 펌프 돌릴 때 그죠? 몇 분? 물 용량 20분 이쪽 곱했잖아요. 이게 비상전원 용량이 되는 거예요. 이게 비상전원 용량입니다. 그래서 자료 보시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기본이 20분이에요. 20분이 가장 많죠. 그죠? 그러니까 비상전원 용량이란 거는 기본 소방대 올 때까지 버텨주는 20분이 가장 많다. 20분. 그 다음 자탐이나 비상방송이나 뭐 비상경보나 자동화 속보설비 이런 건 시험에 잘 안 나오니까 자탐이나 비상방송설비 같은 경우에는 배터리잖아요. 축전지 아닙니까? 비상전원 자체가 축전지니까 10분 이상 경보 나가면 돼요. 그래서 옆에다 하나 적어 두세요. 60분 감시에 10분 이상 경보란 말이 나온단 말이에요. 자탐이나 비상방송은 배터리이기 때문에 20분이 아니고 10분입니다. 그 다음 밑에 보면은 정폭기는 무통의 정폭기 있죠. 이거 30분입니다. 요거 하나 체크해 두시고요. 일단 요거 체크해 두시고 그 다음에 60분 봐보세요. 60분 보시면 이렇게 하면 됩니다. 제가 기본이 20분이라 했잖아요. 기본이 20분인데 그러면 유도등하고 비상조명등도 20분이거든요. 유도등하고 비상조명등도 20분인데 11층 이상 그리고 지하층 무창층으로서 도소매 시장, 지하상가, 지하역사, 여객자동차 터미널은 60분이에요. 더 강화시켜 놨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11층 이상 이거는 이제 뒤에 가서 제가 또 상세히 설명드릴 거고 일단 11층 이상 피난할 때 시간 오래 걸린다 아닙니까? 그죠? 그 다음에 지하층 무창층 도소매 시장, 지하상가, 지하역사, 여객자동차 터미널에는 불특정 다수준들이 많잖아. 그러니까 거기서 피난할 때 20분 갖고 부족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60분 이상 확보해라 이 말입니다. 그러면 시험에 가장 자주 나오는 게 뭐냐? 자탐이나 비상방송에 10분, 60분 감시에 10분 이상 경보. 그 다음에 기본 20분, 무통의 정폭기 30분, 그리고 유도등, 비상조명등은 20분인데 11층 이상, 지하층 무창층, 도소매 시장, 지하상가, 지하역사, 여객자동차 터미널은 60분. 요게 시험에 자주 나오는 거고 그 다음에 덤으로 우리가 기본이 20분이라 했지만 층수에 따라 가지고 그러니까 29층 이하는 20분이고 30층에서 49층 이하는 40분이고 그 다음에 50층 이상은 60분이다. 이런 것도 있긴 있습니다. 시험에 안 나왔지만 이 정도로 정리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휴대용 비상조명등도 마찬가지로 20분인데 그죠? 뭐 층수에 따라 가지고 또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페이지. 자, 우리가 앞에서 설치 높이를 했죠. 유도등하고 유도표지에 또 유도등 계열의 설치 높이가 따로 있단 말이에요. 자,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기본적으로 유도등하고 유도표지는 이렇게 정리하세요. 이거는 지금 좀 상세하게 설명한다고 시간이 길어지는데 유도등 계열에서는 거실 통로 유도등과 피난구 유도등은 친구입니다.
수치가 대부분 같아요. 이게 얼마냐면 1.5m입니다. 1.5m 이상의 설치하고 나머지는 1m 이하예요. 1m 이하고 이게 기본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피난구 유도 표지 있죠. 피난구 유도 표지는 출입구 상단에 설치합니다. 요 세 가지로 일단 정리하세요. 거피는 1.5 이상, 나머지는 1m 이하, 피난구 유도 표지는 출입구 상단, 요 세 가지로 정리하시고, 그 다음에 피난 유도선에서 제가 피난 유도선이 앞에 그 단위 수치 암기법 할 때 축강 방식과 강음 정등 방식이 있다. 그래서 축강 방식은 바닥면 또는 0.5m, 벽에 설치할 때 0.5m, 그리고 강은 정등 방식은 1m입니다. 강은 정등 방식은 1m고요. 띠 간격이 있을 거 아닙니까? 띠 간격. 이것도 아까 50cm라고 이야기했죠. 그 단위 수치 암기법에서. 그리고 강은 정등 방식은 실내 장식물 등으로 설치가 곤란할 경우에는 1m. 이 개념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 다음 피난 유도선에는 수신기처럼 전원이 투입돼야 되기 때문에 제어부가 따로 있습니다. 이게 수신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럼 우리가 앞에서 배울 때 제어부는 사람이 손으로 조작을 해야 되니까, 그죠? 0.8에서 1.5m 이하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정리할게요. 거피 친구죠. 1.5 이상, 나머지 1m 이하, 피난구 유도 표지 출입구 상단, 그리고 피난 유도선은 축강 방식이 있고 강은 점등 방식이 있다. 이거는 바닥면 또는 축강 방식은 0.5 이하, 강은 점등 방식은 1m 이하. 그죠? 그러니까 강은 점등 방식이 아무래도 좀 더 비쌀 거 아닙니까? 전원이 가니까. 그러니까 조금 수치가 좀 높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꼭 그런 건 아닌데 일단 좀 높다. 그 다음에 강은 점등 방식은 또 제어부가 따로 있거든. 이 제어부는 사람이 손으로 조작하는 높이 0.8에서 1.5m 이하다. 그죠? 자, 그 다음에 예비전원 봐볼게요. 예비전원은 여기 보시면 유도등의 예비전원은 콘덴서가 있는데, 여기 콘덴서 같은 말이 축전기입니다. 축전지가 아니고 축전기예요. 자, 참고로 봐두시고. 그 다음에 가스 누설 경보기가 주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가스 누설 경보기에 예비전원 세 가지를 쓰라 이렇게 나오거든. 그러니까 알리무입니다. 암기법은 알리무인데 2차란 말이 들어가 있잖아요. 2차가 뭐냐면 우리가 1차 전지가 있고 2차 전지가 있거든요. 또 3차 전지가 있어요. 1차 전지는 우리 집에서 쓰는 일회용입니다. 집에서 쓰는 거 한 번 쓰고 버리는 거 있잖아요. 2차가 충전식입니다. 충전식. 그러니까 전기차 충전하잖아요. 그죠? 이런 거. 그리고 충전식 배터리 있다 아닙니까? 이게 2차 전지거든. 이게 좀 위험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3차 전지는 이제 연료를 쓰는 건데, 우리 축전지는 다 2차입니다. 2차. 무보수 밀폐형 연축전지 빼고는 일단은 2차가 다 붙거든요. 그러면 알카리계 2차 축전지, 리튬계 2차 축전지, 무보수 밀폐형 연축전지. 무보수 밀폐형 연축전지는 차 본네트에 있는 배터리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따만한 거 있지 않습니까? 그걸 사용할 수가 있다. 그래서 알리무 이렇게 암기하세요. 알카리계 2차, 리튬계 2차, 무보수 밀폐형 연축전지 해가지고 정리하시고, 조명도는 자, 복도 통로 유도등하고 비상조명등이 나오는데, 비상조명등은 그냥 일룩수만 정리하세요. 일룩수 이거 정리하시고, 그 다음에 복도 통로 유도등은 벽면과 요게 이제 벽면입니다. 요게 벽면이에요. 유도등의 중앙으로부터 0.5m 떨어진 위치의 바닥면 조도와 유도등의 전면 중앙으로부터 0.5m 떨어진 위치의 조도, 이게 벽면이고, 그다음에 바닥면에 설치하는 통로 유도등, 요거는 바닥면이죠. 이거는 그 유도등의 바로 윗부분에 1m 높이에서 조도계, 즉 조명도라는 거는 조도계를 가지고 측정하는 걸 말합니다. 조도계를 가지고 단위는 룩스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둘 다 1룩스고, 이건 한 번밖에 안 났어.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닌데 일단 한 번 나왔다는 거. 측정 위치도 물어본다는 거. 자, 다음 페이지 볼게요. 자, 유도등의 식별도 시험 봅시다. 자, 아까 조명도라는 거는 조도계를 가지고 이런 장비를 가지고 측정하는 거고 단위가 룩스고, 그 다음에 식별도는 우리가 표시등에서도 봤듯이 눈으로 사람이 식별되는 위치 거리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피난구 유도등은
30m. 그러니까 상용전원일 때. 그러니까 아무래도 상용전원이 비상전원 배터리보다는 뭡니까? 불빛이 더 밝겠죠. 그러니까 조금 더 먼 거리에서 식별돼야 되고, 비상전원은 아무리 봐도 이제 상대적으로 뭡니까? 조금 어두울 거 아닙니까? 상용전원보다는. 그래서 좀 거리가 좀 짧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30m, 20m. 자, 그 다음에 휴대용 비상조명 등의 적합 기준은 필기 때 많이 봤죠. 우리가 한 개를 설치하는 게 있고 세 개를 설치하는 게 있습니다. 한 개짜리는 숙박시설과 다중이용업소에는 그죠? 실마다 한 개 이상 설치하면 됩니다. 그죠? 그 다음에 세 개를 설치하는 게 두 개로 나눠지잖아. 보행거리 25m하고 보행거리 50m. 자, 지하 상가하고 지하 역사, 대규모 점포, 영하 상영관을 네 가지를 비교했을 때 아무래도 지하자 들어가는 게 더 위험하죠. 그죠? 지하니까. 그래서 지하에는 더 강화를 시켜놨어. 보행거리 몇 메다? 25m. 그리고 대규모 점포하고 영하 상영관에도 불특정 다수인들이 많지만 지하보다는 조금 덜 위험하다. 그래서 보행거리 50m마다 3개 이상 설치해라 이 말이에요. 그 다음 비상콜센터 이것도 많이 봤죠. 필기 때 단상교류 220V 1.5kVA 이상 접지형 이극 플러그 접속기 시험 굉장히 자주 나오고, 그 다음에 비상콜센터의 설치 거리는 앞에서 했듯이 그죠? 50m인데 지하 상가하고 지하층 바닥 면적 합계가 3.제곱미터 이상일 때는 25m 강화시켜 놨다. 자, 전선의 용량이란 건 뭐냐면 우리가 비상콜센터를 설치할 때 이렇게 비상콜센터가 이걸 이제 여러분들이 뭐로 보시면 되냐면요. 뭐로 보시면 되냐면 집에서 사용하는 멀티탭 있죠. 콘센터 멀티탭. 이거로 보세요. 멀티탭인데 이 멀티탭이 여러분들이 뭐 3구짜리도 있고 5구짜리도 있고 뭐 7구, 19구짜리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멀티탭인데 19구짜리 멀티탭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19구짜리 멀티탭인데 그러니까 뭐냐면 요 하나의 회로에 전원회로에 설치할 수 있는 비상콜센터가 10개까지입니다. 그러면 비상콜센터가 15개면 다시 전원회로를 별도로 빼가지고 비상콜센터를 10개까지 설치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이 전선 있죠. 자, 여러분들 있잖아요. 멀티탭에서 멀티탭이 있는데 요 멀티탭이 4구짜리 멀티탭, 그 다음에 2구짜리 멀티탭, 19구짜리 멀티탭이 있어. 19. 어떤 게 전선이 굵겠습니까? 19지. 아무래도 부하를 많이 사용하니까 전선이 굵어야 되잖아요. 이게 전선의 용량입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아까 우리 여기서 공급 용량이 1.5잖아요. 그죠? 그래서 비상콜센터가 한 개일 때는 1.5 하면 돼. 용량은, 전선의 용량은, 이게 전선의 굵기를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개다. 그러면 3 하면 돼. 두 배를 해주면 돼요. 그럼 세 개면 4.5를 하면 됩니다. 3배 해주면 되는데 문제는 4개, 5개, 6개, 7개, 8개, 9개, 10개 늘어나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뭐다? 3개부터 10개까지는 똑같다. 4.5로. 이유는 소방대가 이 비상콜센터, 우리는 집에서 사용하는 19짜리 멀티탭은 10개를 다 사용하려고 사잖아요. 그 중에서 3개만 쓰려고 사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전선이 10개를 만족해야 되지만, 전선 굵기가 10개를 만족해야 되지만, 이 비상콜센터는 3개면 된다. 왜? 소방대가 10개 절대 안 꼽는다. 3개까지만 꼽는다고 보고 설계를 한다. 이 개념이다, 이 말이야. 그래서 3개부터 10개까지는 동일하다. 4.5로. 즉, 3개까지만 꼽아서 쓴다고 보고 설계를 한다, 이 말이야. 그 다음, 배치. 이거는 단위 수치에 대한 암기법에서 한 거 아닙니까? 5m. 비상콜센터는 소방대가 사용하고 소방대가 화재를 진압할 때 진입 루트가 계단이다. 그래서 계단 쪽에 설치하는 게 좋다. 그래서 계단으로부터 5m 이내에 설치하는 게 맞다. 그리고 축전지 비교 보시면 요거는 공칭전압, 방전종지전압, 공칭용량, 기계적 강도 4가지만 체크하세요. 하고 요 수치를 자주는 안 나옵니다. 자주는 안 나오는데 요 수치는 숙지를 해야 된다.
요건 뒤에 가면 또 제가 설명해 놨어요. 이 네 가지만 체크하시고. 그 다음에 전선의 명칭도 HFIX, 그 다음에 GV 요 두 가지가 나오는데 10번 시험 치면 7, 8번 나오는 게 요거다. 요거는 몇 번 안 나왔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HFIX는 450/750V 저독성 난연 가교 폴리오 올레핀 절연 전선. 시험에 굉장히 자주 나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 표모음은 이렇게 정리를 하시고, 제가 좀 짧다면 짧고 길다면 길지만 계략적인 우리가 공부하는 루트를 제가 잡아준 거니까 요거는 정리하시고 넘어가면 조금 수월하게 공부하실 수가 있습니다.